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사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반대였다. 어떻게 하면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 해마다 대구시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40여 년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수탈을 당한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국이 초토화됐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급기야 1961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 대대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구 감밀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70년대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2자녀를 목표로 해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라는 거였는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들어서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산하 제한 중심의 가족 계획의 성공 사례로서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취직난과 교통 지요, 주택 부족, 환경 오염 등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경고한 인구론과 정확히 맞닿는 행보였는데 1789년 멜서스는 자신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멜서스의 예측과 달리 인구 감소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은 1950년대 6.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994년 1.6명으로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97년도까지 IMF 직전까지 출산율이 거의 1.5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나 출산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출산이 낮게 가다 보면 미래에 인구 고령화 심화되고 생산하는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7년에 드디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 자질 향상의 정책기로 도입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분위기는 달라진 지 오래.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스탠포드대 론다 슈빈저라고 하는 여성 과학학자가 주도한 젠더 혁신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더 혁신 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이 됐어요. 미국 스탠포드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연합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한국에도 젠더 혁신 연구 센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젠더 혁신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젠더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혁신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과 젠더,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를 분석한 결과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과학기술에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그 젠더 편향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우수한 과학, 의학, 공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FDA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미 판매 허가가 나서 판매 중이었던 약품 10가지가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서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10개의 의약품 중에 8개에 해당하는 의약품에서는 여성의 경우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수컷이고요. 빨간색이 암컷인데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할 때 주로 암컷보다는 수컷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컷의 몸에 훨씬 더 수컷의 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어떤 약물의 뭐 기능이라든지 부작용도 수컷 동물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유럽의 경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심혈관 질환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서는 한 3분의 2에 가까운 피험자가 이제 남성이고요. 반대로 여성은 포함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여성 환자들이 경험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이제 여성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젠더 혁신과 좀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이 성차의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질환의 경우에도 이런 성차가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지만 훨씬 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여성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학과 과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젠더 혁신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산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2%가 산림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힐링이자 취미의 공간이 되는 산.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연간 22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 우리의 산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1914년 일제강점기 소나무 데스, 잣나무 데스, 모조리 심하이 데스. 고래거라 가만히 왔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물자들을 수탈해 갔는데 우리 산림의 목재들도 마찬가지였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림 파괴는 심각했고 산림의 대부분은 벌건 황토빛의 민둥산이 되어갔다. 이런 산림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 이럴 수가. 우리 산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그는 바로 당시 조선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던 현신규 박사였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비를 마련해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이막과에 입학했고 한국인 최초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었다. 관리자님, 안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민가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난데 그건 내 관심사에서 나가리 됐어.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나라 산림은 목재 수탈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더 척박해져만 갔다. 그러던 1951년 현신규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림유전연구소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니, 이 나무들은 오렌지 나무 같은데 처음 보는 품종인데요? 네, 여기 이 나무들은 모두 새롭게 교배해서 키운 것들이에요. 교배요? 네, 같은 오렌지 나무라도 종이 다른 두 나무의 장점만 살려서 교배하면 좋은 품종의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 수종을 교배해 새로운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현신규 박사. 빽빽하게 우거진 미국의 산림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래, 이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구나.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부산 피난국회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산림 녹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 산림 녹화는 시급한 일이지만 나무란 것은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토에 맞는 개량된 종자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그는 예산을 지원받아 서울대 농과대학의 육종학 연구소를 신설했고 새로운 나무 개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분의 정체는 누구보다 빠르게 더 멀리 전파한다. 무선통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희상 박사님. 아, 근데 정 박사님 여기 연구실이 참으로 좋은데요? 예? 보니까 이 뒤에 또 우리 연구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연구 중이고, 그죠? 예. 네,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하신 분 빼고 나머지는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아까 요 입구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 차량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 여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가요? 아, 네. 차량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은 차량과 관련된 무선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버스와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위한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셨길래 이번에 그 2021 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박수! 이 100선 쉽지 않거든. 아, 근데 내가 좀 보니까 과제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조금 깁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공공 와이파이 체감 품질 개선 기술 개발. 우와, 이게 과제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떤 기술이죠? 혹시 그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정말인가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토막 상식! 공공 와이파이는 2012년부터 구축, 개방되었고 현재 시내버스 3만여 대에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성과 100선을 받게 된 이 과제는 현재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는 와이파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빠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와이파이 기술을 지금 연구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불면의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졌다는 건데요.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은 세계 각 지역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구온난화가
연간 평균 44시간의 잠을 앗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68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더운 밤에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졌고요. 취침 시간은 늦어지고 기상 시간은 빨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면 잠식은 주로 잠에서 깨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보다 잠에 빠져드는 시간을 늦추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실제 우리 생체시계 유전자의 발현 양상은 정확하게 24시간은 아니고요. 24시간보다 약간 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24시간에 맞춰 사느냐? 매일 아침 우리가 빛을 보는 순간 빛에 의해서 우리의 생체시계가 한 30분 정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매일같이 우리의 생체시계를 맞춰주는 시간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보는 빛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 리듬은 계속 매일같이 30분씩 뒤로 밀릴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른바 월요병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활동 안 하고 늦잠 자고 그러면 분명히 잠도 많이 자고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이 너무 괴롭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는 거가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주말 사이에 거의 1시간 이상 뒤로 밀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하지만 녹슬고 노후화된 수도관에선 각종 배관 이물질과 녹물이 검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수도관의 원자재로 흔히 쓰이는 주철관은 내구성은 강하지만 녹이 쉽게 발생하고 플라스틱과는 충격에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단점을 개선해 만든 것이 기술자의 코팅 수도관이다. 때문에 27년이 지난 현재도 내부의 물때만 눈에 띌 뿐 녹슨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희 코팅 수도관은 합성 수지 간의 유생성이지만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점, 주철관은 강하지만 녹이 쉽게 발생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소관 간의 내외부를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함으로써 합성 수지관과 주철관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배관용으로 쓰이는 강관은 본격적인 코팅에 앞서 중요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수준은 파이프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코팅을 할 때 기름기가 묻어있으면 그 부분이 코팅이 되지 않고 박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은 코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깨끗이 탈취를 마친 강관은 부식되지 않도록 한 겹 옷을 입혀 표면을 보호해준다고. 코팅을 하기 전에 인산염 피막이 파이프와 피의 접착력을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접착력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파이프 수명, 땅에 묻었을 때 수명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본격적인 코팅에 나서는데 뛰어난 내식성은 물론 내구성을 위해 기술자가 채택한 소재는 바로 폴리에틸렌이라고. PE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부식을 방지할 수도 있고 가장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PE 재질을 선택하였습니다. 고속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원심력을 통해 가루 형태의 폴리에틸렌이 수도관 내면에 고르게 분사되며 코팅되는 것. 1mm로 코팅을 하고 있는데 1mm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60도로 강간을 가열을 하고 적당량의 PE를 도포함으로써 1mm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접착력이 떨어지고 얇아도 내구성이 저하되기에 1mm 두께로 고르게 코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을 코팅한 후엔 더욱 철저한 외면 코팅이 이루어진다는데 기계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강관. 그런데 방금 전까지 얼룩덜룩했던 강관이 금세 깨끗해졌다? 이게 어찌된 일? 쇼트볼입니다. 외면을 코팅하러 가기 전에 파이프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이 쇼트볼로 파이프를 때려가지고 파이프를 한꺼풀 벗겨내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물, 공기 등
외부 오염물에 더욱 노출이 많은 수도관 외면은 3중 코팅을 거쳐 더욱 견고해진다는데 온도를 180도로 가열을 하고 1차로 분말 에폭시 코팅을 하고 또 보이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접착제 코팅 그리고 3차로 PA 코팅까지 해가지고 3층 코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용접 연결 방식은 수도관 수명이 짧아질 뿐 아니라 누수에도 취약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자는 관 안에 관을 삽입하는 소켓 결합 방식을 고안해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압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3.75메가파스칼에서도 수압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3.75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375톤에서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기술자의 코팅 수도관은 안전한 소재와 높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해외의 여러 박람회를 통해 기술을 전파함은 물론 현장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체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안전하고 강한 그리고 오래간 깨끗한 수도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위나 이런 잔은 필요 없고요. 펜이랑 종이만 있으면 돼서 진짜 시험 칠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네, 쓰면서 풀어보면 되니까요. 시험 볼 때 저기 잘라가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시험지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유야, 아까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돌발로 추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너무 귀엽죠? 저런 리액션이 나오지? 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넓이가 16이 되도록 하는 네네네. 그 길이, 필요한 길이를 선생님이 물음표로 표시해놨거든? 그 길이를 한번 찾아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붙이겠지. 이 삼각형을 뒤집고 붙여요. 그렇지. 그렇지. 이해를 한 거야. 나누기 2.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된 거야? 16이 2개니까. 32가 넓이가 된 거야. 32가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여야 되죠? 38, 8, 4, 32. 4cm.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눈으로 풀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엔 말은 뭐야? 네. 생각하기 좋게 이 반을 잘라서 갖다 붙인 것까지 생각했어. 네. 그럼 8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될까? 2. 그렇지. 선생님이 요 절반만 썼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지? 여기다 다 2cm. 그럼 완전한 건 4cm. 그렇지. 여긴 4cm인데 그렇죠. 응용까지 다 하더라고. 진짜 뿌듯하다. 좀 더 갈 거야? 좀 신났어. 자, 이거고요. 사다리꼴을 하나 더 붙이고. 저건 제가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채유가 그리는 거예요. 그냥 직접. 아까 해본 거 머릿속에 네. 그리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2부터 6까지니까 8이 되었고 세로의 길이는 2. 그렇지.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cm가 된다. 2cm다. 완성!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저희 수다학에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서 그게 떠오르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딱 대표적인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요. 나중에는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게 되겠죠. 달달 암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자꾸 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좀 높이면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시각지능연구실의 배유석 책임연구원. 배 박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지금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이 앞에 시각지능연구실이라고 적혀 있던데 여기가 무슨 연구를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그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제가 좀 긴밀히 소통하는 정보통에 의하면 지금 이 기술이 딥뷰 플랫폼 기술, 백본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딥뷰, 백본, 이 기술이 뭡니까? 예. 딥뷰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이제 과제명입니다. 코드네임이라고 보통 저희 부르고 있는데요. 딥뷰 플랫폼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거기 나타나는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시각지능 플랫폼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시각지능 플랫폼에 사용되는 기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특징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게 백본 네트워크 기술. 즉 백본 네트워크 기술은 DPU 기술의 핵심 기술인 셈이죠. 그러면 이 기술들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딘가요? 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술들이 실제 적용된 게 이제 한 가지 예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탐지가 가능한 걸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쓰레기 투기하신 분들도 어떤 분은 다소곳이 맞습니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 던지고 가고 이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관찰합니까? 예. AI가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 행동 패턴을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 그 사람의 관절이 이제 움직임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관절 정보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투기를 행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속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과 들고 있는 투기물, 버리는 위치, 영역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탐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는 AI도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이 기존에 들고 가다가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투기를 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